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화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어느덧 6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또 전일과는 다른 움직임의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전거래에 약했었던 반도체 투톱 그리고 반도체 투톱을 담고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강세장이 펼쳐지고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역시나 오늘 강한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코스피가 3%가량의 시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기관의 매수세가 시장을 이끄는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반면에 어제 강했었던 2차 전지 바이오주들은 하루 만에 쉬어가는 움직임, 코스닥은 경계감이 짙은 모습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상승하는 섹터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요. 결국에는 어제 오후에 발표가 된 장 마감 직전에 발표가 된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에 관련된 섹터군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긍정적인데 오늘 마켓 A컷을 통해서는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반도체 성장 거점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지도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발표했습니다. 과연 어떠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까요? 제일 생산 거점은 수도권이 유지가 되는 거고요. 서남권 그리고 충청권, 동남 대경권까지 해서 전국 8도를 아우르는 이 메가 프로젝트가 발표가 됐는데 오늘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어제 발표된 3대 메가 프로젝트는요. 반도체와 피지컬 AI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를 국가 산업 전략의 3대 축으로 이야기한 발표안을 뜻합니다. 우선 정부는 국가 대표 데이터셋 120여 개 그리고 초격차 제조 AI 모델을 36개, AI 에이전트를 1,200여 개를 구축할 예정이고요. 여기에다가 AI 인재를 양성을 하는데 3만여 명가량을 양성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국가 GDP의 90조가량을 증가시킬 계획이고요. AI 팩토리 수출 100억 불을 달성하겠다라는 청사진을 내비치기로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AI 산업에 투자를 해서 부가가치를 100조 원 이상 창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풀스택 AI 팩토리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라는 목표안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까요? AI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심화가 되면서 병목 현상이 점점 더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병목의 변화를 두 단계로 나눠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먼저 1단계 병목일 때는 GPU가 부족하고 HBM 확대로 인해서 메모리 가격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했고요. 결국에는 반도체 대형주들이 가격 결정권에서 우위를 갖기 때문에 이 가격 결정권을 주도할 수 있는 그 시장을 1단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HBM의 확산과 생성형 AI가 확산이 되면서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와 전력망, 냉각, 로봇과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매출 역시나 증가가 되고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급이 부족되는 병목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AI 캐펙스 자체도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AI에 투자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캐펙스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병목 현상 중에 현재 구간 2단계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정부가 발표했다라고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발표한 투자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가장 많이 투자를 하는 그 파이를 보게 된다면 서남권 반도체가 무려 800조가량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고 AI 데이터 센터도 550조가량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충청권의 HBM 패키징 그리고 차세대 반도체 연구 개발에도 투자를 할 예정인데요. 서남권 반도체가 지금 800조, AI 데이터 센터가 550조, 파이가 가장 큰 것을 보더라도 지금 정부에서 어떠한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 투입 금액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지도를 보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3대 프로젝트 중에 가장 많은 자금이 투자가 되는 그런 곳이죠. 지금 발표안을 보게 된다면 수도권 제일 생산 거점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용인과 편택, 기존의 조기 클러스터를 조기 완성을 하고요. 두 번째로 제2 생산 거점 그러면 어디가 될 것이냐 발표가 되기 전에도 광주와 호남권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이 됐었는데 결국에는 광주로 지금 이야기가 됐습니다. 800조를 투자하고 메모리 반도체 팹 4기를 건설을 하는데 삼성전자가 2기, SK하이닉스가 2기, 각각 2기씩 지금 팹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충청권은 패키징 거점으로 활용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천안과 온양, 청주에 지금 81조 원가량을 투자하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HBM 패키징 공장이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가 동남 대경권 같은 경우에는 소부장 혁신 거점으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부산과 구미를 중심으로 해서 전력 반도체, 기판, 핵심 소부장 같은 것을 만드는 그런 거점으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투자안을 발표를 한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국 8도에 반도체뿐만 아니라 바이오라던가 그리고 기판, 조선과 같이 다양한 투자 방안을 어제 발표하면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추이도 매우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인데요. 2035년까지 18기가와트시의 초대형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골자입니다. 이 구축 계획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 2028년 상반기까지는 8기가와트시가량을 만들 거고요.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게 SK고요. GS랑 네이버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1단계 사업을 보게 된다면 SK가 지금 충북권과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 강원권까지 각각 1기가와트시 데이터 센터를 설립을 하고요. 네이버가 세종에 1기가와트시, GS 같은 경우에는 춘천에 2.4기가와트시를 설립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35년까지 SK가 지금 15기가와트시까지 더 확장을 해서 결국에는 전국 곳곳에 18기가와트시의 초대형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정부의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1기가와트시를 구축하기 위해서 60조가량이 필요한데 결국에는 총 투자 규모는 550조가량으로 추산되고 있고요. 동북아에서 최대 AI 인프라 허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정부와 그리고 기업들이 손을 합쳐서 힘을 합쳐서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확대된다는 건 결국에는 그 안에 들어가는 다양한 부품들 또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전력 설비, 냉각, 클라우드, 그리고 AI 서비스까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단순히 반도체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AI 시장 저변의 확대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런 해석까지 더해지고 있고요. 오늘 개장 직후에 전력 설비 관련 기업들은 강한 슈팅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피지컬 AI입니다. 결국에는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를 증설하는 이유는 우리가 피지컬 AI, 그러니까 AI가 현실 세계에서 활동하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겠죠. 로봇이 제조업 분야를 바꾼다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AI 로봇과 관련된 3M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제조업의 AI를 전환하고 기술 인력을 확보하고 그리고 지역 중심으로 해서 양산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매년 1000대 이상의 로봇을 현장에 보급하겠다라는 걸 목표로 하면서 제조업 생산성 글로벌 1위를 달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AI 초격차 기술의 가장 중요한 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건데 전문 기업을 30개 이상 육성하고요. 로봇 전문 인력도 10,000명 이상을 양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액추에이터나 로봇손 그리고 센서와 같은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까지도 이번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나 지역 중심으로 양산 체계를 구축한다고 하는데요. 새만금이 로봇 파운드리 그리고 부품 클러스터로 선정이 됐고 대경권이 로봇 테스트 필드로 선정이 됐습니다. 특히나 현대차그룹은 새만금에 9조 원가량을 투자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로봇 관련돼서 투자를 또 가장 많이 하는 기업 현대차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다음 장을 통해서
그렇다면 어떠한 기업들이 또 투자를 예정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대차 그룹이 새만금의 9조가량을 투자하고요. 삼성전자와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총 4,700조가량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각각 한 2,000조 이상을 좀 투자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삼성전자는 평택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즉 기존안까지 포함해서입니다. 2,030조가량을 투자하고 호남과 충청, 영남에 620조가량을 투자해서 전국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SK그룹은 기존 투자가 2,100조, 투자를 포함해서 2,100조 원 규모를 투자를 하는데 AI 데이터 센터에 1,000조가량을 투자하고요. 그리고 AI 메모리 생산 벨트를 구축하기 위해서 600조, 100조, 400조, 1,100조가량을 추가적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결국 반도체 투자가 수도권 중심에서 호남, 충청, 영남권으로 지금 거점들이 확대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 자체를 반도체 메가스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라는 정부의 기조가 이번에 확인이 됐는데요. 정부의 정책과 기업들의 투자를 통해서 반도체 산업의 육성 정책, 결국에는 글로벌 톱티어가 된다면 우리나라가 또 몇 년간 이 AI 시장에서 시장을 선도하는 주자가 될 수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현대차와 같이 투자를 하는 기업들 아래에 있는 밸류체인 기업들을 놓치지 말고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의 충격으로 단기간 흔들리더라도 아직까지 우리 시장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건 반도체다라는 게 어제 그리고 오늘 또 확인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켓웨이커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세람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정부에서 새로운 성장 지도를 내놨습니다. 대형 메가 프로젝트가 발표가 되면서 휴머노이드와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까지 시장의 관심이 한 몸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단순한 정책 발표를 넘어서서 수년간의 투자가 이어지고 산업 생태계가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붙고 있습니다. 이에 이 수혜주들을 찾기 위해서 시장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오전에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8,300선을 웃도는 모습을 보였는데 8,200선까지 저점을 낮추면서 오늘도 이 코스피 흐름이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전기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현재는 2.83%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8,632.12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전장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변동성이 컸었는데요. 그렇다면 코스닥 지수의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오름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점점점 에너지가 빠지더니 하락세로 결국에는 전환을 했고요. 장중에 930포인트가 넘어가면서 반등세를 보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0.25% 아주 약하게 상승하면서 922.91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한 발짝 쉬어갔던 반도체 소부장, 이 전공정 기업과 후공정 기업이 오전장에서 강세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반면에 어제 흐름이 좋았던 피지컬 AI, 로봇주들은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시죠. 현재 외국인이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8일 연속으로 매도 기조를 유지하면서 오늘도 2조 원 가까이 물량들을 던지고 있고요. 기관만이 순매수세 보여주면서 2조 7천억 원 가까이 물량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개인도 순매수세를 보여줬는데 현재는 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2,900억 원 가까이 물량들을 덜어내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하셔야겠고요. 외국인이 연일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수급과 지수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1일부터는 리밸런싱을 재개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세와 겹칠 경우에는 지수 하방 압력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이 순매수세 보여주면서 3천억 원 가까이 물량들을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2천억 원 가까이 물량들을 던져내고 있고 기관은 900억 원 가까이 현재 물량들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기관이 오늘은 매수세를 보였었는데 오전 11시 20분에 매수세를 줄이면서 매도로 전환됐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주입니다. 정부
정부에서 AI를 중심으로 한국형 산업혁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삼성과 SK그룹도 4,755조 원이라는 투자 청사진을 제시를 했는데요. 핵심은 총 3가지입니다. 반도체를 5년 안에 생산 능력을 2배로 확대시키고 반도체 생산 거점도 전국으로 늘리겠다라고 밝힌 것이고요. 두 번째는 피지컬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을 산업용 현장에 투입을 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울산과 세종, 동해를 중심으로 기가와트급의 AI 데이터 센터를 이제는 설치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증권가에서는 휴머노이드와 반도체 소부장, 여기에다가 전력 전선 인프라까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고요. 삼성증권은 반도체 장비 공급 기업이 2028년에는 실적이 가시화되면서 휴머노이드 시장 또한 급격하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주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소부장에서 장비 공급 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테스가 14.64%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유진테크도 동반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13.87%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력 전선 인프라 관련주인 HD 현대일렉트릭과 LS일렉트릭은 6.92%, 5.02%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로봇주에서 로봇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로보티즈도 5.14%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X 관련주가 간만에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나스닥에 상장한 이후에는 한 달 동안 혹독한 조정을 거쳤는데요. 이에 국내에서 또 스페이스X 관련주들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재료가 소멸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단기적인 주가 조정과 다르게 성장성이 유효하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로켓 재사용으로 우주 발사 비용이 낮춰지고 있다는 점, 스타링크 등 위성통신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여기에다가 스페이스X와 거래를 하고 있는 공급망 기업이 장기적으로 수주가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붙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스피어와 HVM 모두 다 장기 공급 계약을 맺고 있죠. 15.60%, 8.01%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세트레가이와 인텔리안테크는 2.90%, 1.67%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국항공우주는 위성과 이 발사체 업체를 영위하고 있는데 현재는 1.46% 소폭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흐름 살펴봤고요. 이어서 종목 파인더 함께해 보시죠. 네, 화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이어서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별 이슈 짚어보고요. 투자 전략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 시장에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 정부가 첨단 산업의 메가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특히나 AI 데이터 센터는요, 정부가 어제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한 축이기도 한데요. SK그룹은 SK텔레콤을 주축으로 총 15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AI 데이터 센터는 지능 생산 공장이라면서 10년간 1,000조 이상을 투입할 것이다 라고 했고요. 권역마다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생태계 전반을 아예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면서 AI 수출국으로 도약하겠다라는 포부까지 전한 상태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 계획을 보시면요. 일단 1단계와 2단계로 나뉘는데 조금 단기적으로 28년부터 29년까지 봤을 때는 용량 8.4기가와트 정도를 550조 원을 투자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나 SK가 주축이 되어서 SK가 울산과 중부, 대경, 호남, 강원권에 각 1기가와트를 투자하고요. GS가 동해 2.4기가와트, 네이버도 세종 등의 1기가와트에 투자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로 2단계는 조금 더 장기적인 계약으로 보이는데 2035년까지 18.4기가와트의 용량을 투자합니다. 1,000조 이상의 프로젝트이고요. SK가 15기가와트를 투자하게 되는데 1기가와트당 60조에서 70조 원이 들어가게 되고요. 일평균 건설 인력이 5,000명, 운영 인력에 1,000명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기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AI 데이터 센터를 조성하게 되면서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나게 되겠죠. 국내 전력 희귀, 전선업체 전반이 구조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또 힘을 받고 있고요. 이에 따라 오늘 주가도 또 긍정적으로 화답해주고 있습니다. 분위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전력 전선주에 전반적으로 강한 불이 들어와 있고요. 가온 전선이 15% 급등하면서 21만 9,500원까지 오늘 고점 높여가고 있습니다. 재룡 전기의 경우에도 9%대 오름세 포착되고 있고요. 코스닥 종목 안에서 눈에 띄는 흐름입니다. 이 밖에 산일전기,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같은 대장주들이 또 크게 움직이고 있고요. 효성중공업 6% 가까운 오름세로 347만 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첫 번째 이슈로 짚어보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메가 프로젝트 관련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의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또 직접적인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램리서치라던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주가가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삼성과 SK의 반도체 투자 계획을 먼저 좀 살펴보시면요. 삼성전자가 총 2,100조 원대, SK하이닉스도 1,100조 원대의 굉장한 금액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평택과 용인의 1,500조 원대, 그리고 천안 쪽에 56조의 삼성전자의 패키징 공급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를 광주에 설립하면서 삼성전자가 400조 원대 투자를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시기는 2026년에서 2040년까지 길게 바라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용인 클러스터에 600조 원대를 추가적으로 투입하고 청주에도 100조 원대 메모리 패키징 공급 투자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남권에도 400조 원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죠. 투자 시기는 미공개로 알려졌는데 이사회에서의 회의가 있은 후에 확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 특히나 장비주로서의 수혜가 또 집중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세부 카테고리별로 좀 나눠보자면요. 오늘 장에서 많이 또 탄력을 받고 있는 쪽이 증착 장비 쪽입니다. 원익 IPS,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테스 같은 종목들 주목을 받고 있고요. 식각 장비의 VM, PR 제거의 PSK도 최근에 주가 탄력이 또 눈에 띄었습니다. CMP 장비 쪽엔 KC텍이 대표적이고요. 어닐링 장비의 HPSP, 습식세정의 제우스까지 최근에 주가 상승률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 밖에 검사 장비, 계측 장비, 스크러버까지 고르게 오늘 수급이 또 쏠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반도체 장비주 분위기 체크해 보시죠. 네, KC텍이 오늘 또 20% 넘게 급등하면서 11만 4천 원 선까지 고점 높이고 있고요. PSK홀딩스도 18% 가까운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테스, 유진테크 같은 종목들 13에서 14% 동반 급등 흐름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모바일 MMORPG 시장이 긴 침체기를 지나서 다시금 활기를 띠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넷마블의 신작인 솔 인챈트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 그리고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매출 1위를 석권하면서 초반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침체됐었던 국내 MMORPG 시장의 반등을 이끌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올 하반기에 등장을 예고한 게임사들의 신작들도 저마다 확고한 무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컴투스는 이제 7월 1일에 신작을 발표하는데요. 더 엑소스 오만의 신의 경우에는 수직적인 경쟁 대신에 협력과 다양한 성장 방식을 강조했다라고 하고요. 스마일게이트의 이클립스 더 웨이크닝의 경우에도 핵심 콘텐츠인 성소를 통해서 전략적인 깊이를 강화했다라는 설명입니다. 위메이드의 나이트크로우 W도 AI 기반 동료 시스템을 적용해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보이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하반기 안에 또 신작들을 공개합니다. 오딘 그리고 도깨비의 세계 등이 있는데 기존의 MMORPG와 차별화된 세계관과 시스템을 강조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게임주들도 전반적으로 또 상승 탄력 받고 있는데요. 함께 분위기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위메이드가 11%, 12%또 급등세 보이면서 오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요. 위메이드 그룹주 전반이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의 경우도 6%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23만 9천 원 선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이 밖에 M게임도 6%대 강세, 네오이즈 홀딩스도 강세 구간 지나가고 있고요. 컴투스도 오늘 흐름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2만 6천 원 선 위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네,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먼저 점검해 보셨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하나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모실게요. 어서 오세요. 네, 이어서 대표님이 골라주신 특징주들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대형주 안에서는 SK스퀘어 그리고 삼성전기가 또 주목을 받고 있고요. 어제 신규 상장한 저스텍 여전히 특징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로봇주 현대모백스도 오늘 또 주목받고 있는 상황, 반도체 장비주까지 고르게 매기가 쏠려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바로 열어볼게요. 네, 삼성전기 보겠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4,500억 원 규모 AI 서버용 MLCC 공급 계약 체결했다고 했고 특히나 1년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 시장이 또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 오늘 흐름 돋보이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그렇게 올랐는데 또 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조만간 또 신고가를 내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이 3일 연속 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 삼성전기가 좀 주춤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리밸런싱 물량을 좀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쪽에서 좀 주춤했다가 다시 계속 고점을 써가는 모습들인데 그와 함께 오늘 나왔던 앵커님 말씀하셨던 이제 수주 공시 관련된 쪽들 글로벌 대형 기업과 한 4,500억대 MLCC 아마 이게 서버단에 들어가는 걸로 예상을 하다 보니까 고사양 MLCC라고 봐야겠죠. 고성능 MLCC 쪽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특히 수익성은 아주 좋다. 뭐 이런 쪽으로 평가를 받는 것 같고요. 내년입니다. 내년 한 해 동안인데 AI 시대의 핵심 부품으로 자리 잡았다라는 쪽들의 평가가 나오다 보니까 바로 시장은 반응을 하고 있다는 점들이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또 가장 중요한 게 최근에 또 엔비디아 향으로 나왔던 얘기들이 또 눈에 띄죠. NV 스위치용으로 FC BGA 쪽으로도 납품한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올해 영업이익이 관련된 컴포넌트 사업부죠. 이쪽에서 35% 이상 증가된다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 빅테크 6개사를 모두 다 고객으로 확보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빅테크 기업들이나 하이퍼스케일러 쪽들은 당연히 KPX 투자를 크게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그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MLCC는 AI 서버 쪽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당연히 아마 모든 고객사들을 다 아우르는 위상을 좀 가져가지 않나라는 쪽들이 주가에도 지금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 구성으로 보게 되면 MLCC가 거의 이제 절반 정도 한 43% 차지하는 모습들이고 카메라 모듈이 36%, 반도체 패키징 기판이 20% 정도 되는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MLCC 같은 경우는 벌써 가격 인상의 얘기는 작년 말부터 계속 나오기 시작했었죠. 그런 쪽에서 이제 대만이나 중국 업체부터 시작을 해서 추가적으로 하이엔드 쪽까지도 확대가 되는 모습들이다 보니까 이제 무라타나 삼성전기도 가격을 올린다라는 쪽으로 나오는데 가격도 올리는데 가동률도 90%입니다. 그러면 지금 P와 Q가 모두 다 좋은 구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말씀드렸던 고성능 MLCC, 특히 AI 서버 쪽에 들어가는 흐름은 선택된 업체만 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무라타나 삼성전기 정도죠. 예, 그런 쪽에서 나오기 시작했었을 때 이게 당연히 소수의 업체들이 누리는 특권이다라고 바라보게 되면 그에 따른 프리미엄은 더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아마 병목 현상이 큰 쪽으로 무게가 실리다 보니까 가격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게다가 또 베트남 공장에 대한 증설 얘기까지 나오면서 또 세종시와 베트남 공장 모두 다 증설을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추가적으로 증설 끝나게 되면은 뭐 1, 2년이 걸릴 텐데 그 이후까지도 좋은 업황을 반영을 하겠다 한쪽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은 더 높아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과거에 이제 스마트폰 부품 쪽이나 아니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MLCC 쪽으로 바라봤던 부분들이 이제는 AI 전력 안정화와 함께 들어가는 어떤 부품주로 재평가 받는다라는 쪽들이 가장 큰 투자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카메라 모듈도 일단 지금 갤럭시의 판매 특히 이제 하반기에 여름 때 나올 갤럭시 폴드 8과 갤럭시 폴드 와이드 8 뭐 이런 쪽들이 새롭게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이 좀 높아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로봇 쪽에 대한 모멘텀도 카메라 모듈도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기판 쪽에 들어가는 흐름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쪽에서 서버 네트워크 비중이 증가되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이제 풀캐파까지 들어가는 걸로 보여주고 있고 게다가 또 한때는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가면서 좀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원가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들을 오히려 주가는 가격들이 ASP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걸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다라는 쪽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FC BGA 매출이 올해 약 한 1조 9천억대 그리고 내년은 2조 8천억대 2018년 가게 되면 4조 6천억까지 거의 올해 대비해서 2배 이상으로까지 뛴다라는 쪽들이 나오다 보니까 장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실리콘 커패시터 같은 경우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데 고용량 다기능 제품군이죠. 마찬가지로 TSMC와 무라타 이쪽으로 주도를 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부분들이 올해 한 23억 달러 정도쯤에서 2031년 32억 달러까지 성장하면서 꾸준한 수혜를 누린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기의 기대감은 더 높아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일단 주가는 다시 한번 직접 고점대를 바싹 다가서면서 시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보게 되면 한 220만 원대 부분까지 들어갔는데도 약간 좀 저항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한 번에 저항을 돌파하기보다는 계속 두드리면서 이를 좀 열어가는 관점이다. 단기적으로는 220만 원대가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안착하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속도 조절 때마다 계속 또 우상향을 기대하면서 모아가는 전략들은 유효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기 MLCC 대장주로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상방 또 어디까지 열어갈지 함께 지켜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특징주였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또 찾아보겠습니다. 네, KB금융 골라주셨네요. 삼성전기처럼 KB금융도 오늘로 또 2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고요. 하반기 금리 인상,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속에서 또 관심 쏠리고 있습니다. KB금융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한 18만 원대까지 계속 가다가 다시 주저앉다가 또 올라가는 그런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급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그리고 또 기관은 이틀 연속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라는 쪽에서 다시 수급이 작용하고 있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요즘에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슈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 움직임도 나오는데 오히려 이쪽 부분으로 보게 되면 보험 쪽들이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 같은 경우도 주가가 강한 모습들인데 관련돼서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지분이 8.5% 있다. 라는 쪽들과 화재도 5% 있다. 이런 쪽들이 견인을 하면서 이런 예대금리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맞춰간다 그러면 이런 쪽들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일단은 금리는 올라가지만 정부의 정책적인 규제도 아직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초과이익 환수제 관련된 재건축 쪽이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예대 마진도 규제를 하는 모습들 게다가 또 부동산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가계부채에 대한 커지는 부분들의 경계감이 높다 보니까 규제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생각했던 것만큼 QE 확대가 강하게 나오지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실적을 좀 저해하는 요인들이 아니겠느냐라는 쪽으로 바라보는데 이게 실제 금리가 좀 올라가면서 나오는 변화와 함께 어떤 식으로 주가에 작용하는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일단 막상 실적은 은행권 외에 비은행권 쪽에서 실적들이 훨씬 더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은행증권, 보험, 카드 같은 11개 주요 계열사들이 오히려 지금 비은행 이익의 비중이 한 40%대까지 들어가는 모습들이고요. 게다가 또 주요 금융지주 중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라는 쪽에서 약간 이익의 다변화가 돼 있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또 관련된 수수료 이익이 70% 이상이 증권과 보험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안정적인 실적 구조를 갖고 있다는 쪽에서 시장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은행주 하게 되면 당연히 또 주주환원이죠. 그런 쪽에서 기존에 가져갔던 이제 3.8% 규모의 자사주는 소각이 됐고 게다가 또 순수 자기자본 관련된 부분 13%에 초과하는 부분에 2.8조를 주주환원으로 활용하겠다 쪽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배당의 1.6조 그리고 또 자사주 매입의 1.2조 정도까지 들어오게 되면 올해도 주주환원은 충분히 이어질 수 있겠다는 기대감들은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성적표를 보게 되면 PBR은 0.9배 아직까지 그렇게 높은 높은 밸류는 아니라고 봐야겠죠. 선행 PR로는 PR 8.5배라고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배당 수익률이 2.8%라고 하게 되면 이 세 가지 흐름들을 봤었을 때 게다가 또 수익성이 떨어지느냐 아닙니다.
ROE가 10%가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가세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실적에 대한 부분들과 가치 평가는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점들은 계속 눈여겨볼 수 있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KB금융 비교적으로 안정적인 실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주주환원 기대감까지 쌓아가고 있습니다. 재평가를 또 받을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특징주들 만나봤고요. 오늘 코스피가 장중에 상승 전환했고 어제 급등했던 코스닥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착주는 또 어떤 종목 골라주셨을지 지금 바로 열어볼게요. 네, 동국제약 이 시점에서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요즘에 보니까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더 탄력을 받는 모습들인데 그런 쪽에서 실적 모멘텀이 부각받는다. 특히 지금 실적은 되는데 주가 중소형주와 코스닥 시장의 위축 속에서 많이 좀 약했던 종목들이 다시 부각을 받을 때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 아닐까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네. 일단 외국인들 쪽에서 의료 소비 건수가 약국 이용 비중이 한 60% 정도로 될 정도로 요즘에 다이소, 명동 이런 쪽에 또 하나의 키워드가 약국 쇼핑이다 이런 쪽으로 나올 정도죠. 그래서 체험형 뷰티나 헬스 쪽에서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겠다는 쪽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맞는 어떤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보는데 센텔리안 24라고 하는 브랜드를 통해서 마데카 크림, 앰플 이런 쪽으로 어떤 코스메티컬이라고 하죠. 이런 쪽들을 좀 성과를 내고 있다는 쪽에서 국내 홈쇼핑이나 온오프라인 그리고 또 중국 동남아 쪽의 해외 수출까지도 이어지는데 일본 관광객들이 상당히 선호하고 있다라는 쪽들로 보게 되면 실적에도 긍정적일 수 있겠다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또 전립선암 치료제 관련된 쪽에서 장기 지속형 주사제가 포함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마이크로스피어 약물 전달 시스템이라고 하는 DDS의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비만 치료제 같은 장기 지속형 주사제 쪽으로 영역을 확장 시도하겠다라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성과가 났었을 때 기대감은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들이 아닐까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제약업체 치고는 선행 PR이 8.8배 그리고 또 PBR이 약 한 1.3배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가격 메리트는 좀 높은 수준이 아닐까라는 쪽에서 일단 지금 잘 판매가 되고 있는 코스메티컬에 대한 기대를 좀 끌어올리는 관점으로 나오게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주가 탄력은 기대가 되지 않나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일단 패턴상 지난 저점대 부근인 약 한 17,000원대 부근에서는 크게 이탈하지 않은 채 바닥은 만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기 저항권이 약 한 18,000원대, 지금 약 한 2만원대 부근 정도까지는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부분 크게 거래만 늘어나게 되면 이상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번 탄력 받게 되면 추가적으로 고점 영역인 24,000원대 부분까지는 한번 목표가로 삼고 보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17,000원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국제약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또 찾고 있는 화장품 관련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전립선암 치료제 등의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점이 이제 비만 치료제 등 장기 지속형 주사제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투자 포인트로 잘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평가 영역에 있다라는 분석과 함께 목표 주가 24,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오늘도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수천조 원대 메가 프로젝트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투자자 반응은 시큰둥했다.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지만 두 종목 주가는 장중 반등 뒤 결국 동반 하락했다.
삼성전자는 전날 4.86% 내린 32만 3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도 1.68% 하락한 262만 8천 원의 장을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국내에 2,655조 원, SK하이닉스는 2,100조 원 투자 계획을 밝혔다. 발표 직후에는 낙폭을 줄이는 흐름도 나왔다. 삼성전자는 한때 33만 원 선을 회복했고 SK하이닉스도 장중 상승 전환했다. 하지만 대규모 투자 부담 우려가 커지며 반등은 오래가지 못했다. 투자자들은 성과급, 주주환원, 신규 팹 투자까지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부담을 우려했다. 증권가에서도 AI 인프라 투자 기대는 긍정적이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 주가 상방 압력은 제한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자, 섹터 대 섹터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역시 앞에서 보신 것처럼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된 앞으로의 방향성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계산을 여러모로 시장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형주 위주로의 상승이 나오면서 코스피의 상승 탄력이 그나마 조금 좋은 흐름이고요. 코스닥에서도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다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를 더 유심히 더 살펴봐야 할지, 오르는 섹터, 또 아쉽지만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섹터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TV 박근호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함께 오늘 첫 번째 섹터 대 섹터, 어떤 섹터가 오늘 강한 모습을 보이는지, 또 약한 섹터는 뭔지 첫 번째 섹터 대 섹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상승하는 섹터, 반도체 소부장 쪽이 오늘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서도 세정장비 쪽을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면에 하락하는 섹터는 어제 모처럼 만에 2차 전지주들이 급등세를 나타냈는데 이게 뭐 연속성을 좀 갖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차익 실현 물량이 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도 기회가 있을지 하나씩 살펴보죠. 일단은 상승하는 섹터의 반도체 세정장비. 자, 위원님, 반도체 세정장비, 뭐 반도체 소부장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건 뭐 구체적인 계획들은 안 나왔지만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서 차근차근 계획들이 나올 텐데 여기에서 세정장비 쪽을 더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지금 시장에서 이제 증설과 관련돼서 과연 어떤 뭐 전공정에서 뭐 어떤 공정, 후공정에서 어떤 공정들이 이제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이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만 봤을 때는 사실 반도체 소부장들이 어제 같은 느낌은 아니죠. 굉장히 이제 선택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 이제 세정 장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세정 장비는 이제 어떤 쪽에서 가장 유리하냐면 초미세화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세정이죠. 오늘 세정 관련주들 올라가는 종목군들 몇 개 좀 살펴보면 이제 앞서서 화면에 나갔죠. K스택이 한 25%, PSK홀딩스가 한 21%, 그다음에 LTC 자회사 이제 LS이죠. 과거에 이제 무진전자, SK하이닉스 세정 장비를 독점했던 LTC도 한 12% 정도 이렇게 다른 장비주들도 사실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세정 쪽의 이 그룹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좀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 지수, 이제 코스닥 지수가 거래소 대비해서 뭐 10분의 1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올라갈 종목군들은 사실 역사적 신고가를 다 갱신했죠. 실질적으로 막 5배, 10배씩 올라간 반도체 종목군들도 있고 올라갈 종목군들 한마디로 좀 수치가 나오는 종목군들은 뭐 반도체 지수의 어떤 뭐 1000포인트를 넘는다 못 넘는다가 아니라 다 몇 배씩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을 선택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반도체 장비주들이 올라갔던 이유는 어제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영향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밤 사이에 미국 그 반도체 장비주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램 리서치,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KLA 이런 반도체 장비주들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영향도 상당히 좀 높았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제2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뭐 단기적으로 수치가 나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센티멘탈적인 상승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중에서 일단 세정 쪽은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도 굉장히 좀 저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 이제 계속 기회를 찾고 있는 시장인데 그 안에서도 세정 장비 쪽을 조금 더 오늘 시장에서는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계속 종목들을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이제 하락하는 섹터인데
2차 전지 섹터가 어제 모처럼 만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거의 20% 막 오르고 그런 모습이었지만 에코프로도 어제 애프터마켓에서도 거의 뭐 상한가하고 이랬는데 하루가 지나니까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2차 전지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결국에 2차 전지도 이 AI 클러스터라든지 반도체 클러스터 쪽에 뭐 이제 전력망 쪽으로도 편입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주가는 여기에 화답을 뭐 하루만 하고 그냥 좀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뭐 하루하루 뭐 일희일비 하지 말라 너무 뭐 많이 듣는 얘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2차 전지 이제 코스닥 쪽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면 바이오랑 2차 전지주들이 사실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죠. 탑 10을 보면. 근데 이건 뭐 제 섣부른 의견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코스닥 쪽의 시가총액 10위권을 지금 실적이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는 반도체 장비주들을 채워놨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제가 봤을 때 지금 코스닥 지수 2,000도 훨씬 넘은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일단 2차 전지 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보통 2차 전지주들 에너지 솔루션, LG엔솔, 그다음에 LNF 그 좋다라고 찬사를 받았던 LNF, 그다음에 에코프로 어제 올라가기 전날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정도로 봤을 때 올해 최저치를 다 하회를 하는 듯한 느낌의 주가 흐름이었죠. 한마디로 올해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어떤 종목군들이 떨어질 때 내가 갖고 있는 종목도 마찬가지고 이제 안 갖고 있는 종목도 마찬가지고 그게 떨어질 때는 이게 왜 떨어지는지를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 이게 무엇으로 올라갈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더 합리적이거든요. 그럼 그것을 지금 2차 전지에 우리가 한번 대입을 해보면 2차 전지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연중 최저치를 기록을 할 뻔했는데 간신히 어제 사라졌죠. 그럼 2차 전지는 무엇으로 올라갈 것인가? 뭐 LFP, 뭐 ESS 좋은 게 상당히 많긴 합니다만은 2차 전지들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이유, 로봇주들이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이유, 바이오주들이 다시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유, 이것들은 단 한 가지 단어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숫자가 안 나오기 때문이죠. 이제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심리적인 어떤 센티멘탈적인 부분만으로 올라갔다가 이게 이제 수치가 연결이 돼야지 실질적으로 좀 플랫하게 움직이고 다시 올라가서 레벨업이 되는 이제 주가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반도체 장비주들이 바로 좋은 예죠.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시장의 기대감이 너무 좋고 크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시가총액도 너무 크기 때문에 코스닥 기업들 치고는 이 수치가 안 나오니까 사실 버티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어떤 수급적인 측면에서 반도체 쪽, 거래소 쪽으로 옮겨가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우리나라만 그런 상황이냐? 전 세계 반도체 1위, 배터리 1위 기업인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닝더스다이, CATL이죠. 주가 흐름 최근에 다들 살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긴 합니다만 3년 내 최고치를 바로 얼마 전에 세웠다가 약간 좀 내려가고 있죠. 10년 내 최고치는 이제 22년도가 10년 내 최고치고 좀 떨어졌다가 최근에 3년 차트를 보면 불과 얼마 전이 3년 내 최고치였어요. 우리나라 어떤 엔솔이나 뭐 SDI나 SK 같은 기업들이 상당히 좀 주주분들이 부러워할 만한데 CATL은 지금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이 점유율도 올라가고 있고 실적도 좋아지고 있긴 한데 우리나라 기업들 셀 기업들 그다음에 뭐 양극재, 음극재로 대변되는 뭐 포스코, 퓨처엠, 그다음에 에코프로, LNF 이런 기업들이 시장의 기대감보다도 수치를 너무 못 보여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내려가는 부분들도 상당 부분 차지를 하고 있는 거죠. 정리를 하면은 뭐 이제 2차 전지는 이런 게 있죠. 뭐 좀 약간 뭐라도 호재가 터지면 주가 상승이 굉장히 크게 발현을 하죠. 그런 것은 이제 시장의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팽배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좀 기다리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뭐 2차 전지는 사실 수치로만 증명을 하면 지금 주가가 많이 처져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고 어제 상승을 오늘 많이 좀 깎아먹긴 합니다만은 뭐 하루하루 볼 어떤 그런 소재는 아니죠.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금 더 중장기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주들은 오늘 뭐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긍정적인 모멘텀들, 반도체 클러스터, 뭐 전력망 이런 쪽으로도 계속 함께 엮이고 있으니까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투자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상승 하락 섹터 중에 종목을 하나 좀 볼 텐데 아무래도 뭐 시청자분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음으로는 소부장
좀 나도 이제 담아야겠다. 미리 담아놓은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 못 담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요 세정 쪽에서 어떤 종목을 좀 유망하게 보세요? K시텍 한번 좀 보도록 K시텍, 하겠습니다. 네. K시텍 오늘 너무 좋죠. 일단 실적도 시장에서 기대치 대비해서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호재고 KC 대주주인 KC도 오늘 많이 올라가고 있죠. K시텍 간단히 어떤 장비를 좀 만드는 기업인지 말씀드리면 두 가지 장비가 이제 기본적으로 주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MP 장비, 그다음에 세정인데 CMP가 조금 더 주력이긴 합니다. CMP는 이제 케미칼, 메카니칼, 폴리싱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제 대개 이제 로봇 청소기 보면 이제 동그란 패드 돌아가면서 바닥 이렇게 닦고 돌아다니잖아요. 그걸 이제 웨이퍼를 똑같이 적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CMP 장비를 만드는 국내 유일의 기업이다라는 점이 K시텍이 좀 프리미엄을 상당히 많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K시텍이 이제 CMP 장비를 좀 쓰죠. 우리가 보통 무엇인가를 연마를 할 때 그 안에다 이제 연마제를 넣게 되죠. 이제 웨이퍼를 닦을 때 그 안에 연마제를 넣게 되는 그 연마제를 이제 CMP 슬러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 CMP 슬러리도 이제 K시텍이 직접 제작을 하기 때문에 이 당 기업의 그 CMP 장비와 함께 CMP 슬러리 연마제도 같이 공급을 해서 수익원이 뭐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러면은 이 세정 쪽이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냐면, 이 세정이나 연마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3나노 이하에서는 이 실질적으로 이 초미세 공정에서는 이제 CMP 공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이 평탄화라고 보통 얘기하죠. 웨이퍼를 평탄화시키지 못하면 회로가 제대로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 K시텍의 CMP 장비가 상당히 그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초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일단 가장 최근에 나온 어떤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던 뉴스가 바로 초임계 세정 장비라는 부분이죠. 이 초임계 세정 장비 나왔을 때 K시텍의 단기 이제 급등을 하기도 했었는데, 초임계 세정 장비, 초임계라는 것은 이제 어떤 뜻이냐면 어떤 물질이 온도나 압력을 한계치까지 넘었을 때 이제 변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 CMP나 세정 쪽을 했을 때 액체로 하는 경우도 있고 기체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장단점이 있거든요. 액체는 조금 더 세게 닦아낼 수가 있고 기체는 미세한 부분까지 닦아낼 수 있는데, 이 초임계 장비는 그 두 개의 어떤 물질적 특성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하이닉스의 지금 퀄 테스트를 통과를 해서 지금 어떤 수요 같은 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지금 본격적인 수주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장비가 우리나라 장비치고는 상당히 비싸거든요. 대당 한 100억 정도인데 미국 장비 같은 경우는 한 150억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입장에서 뭐 외국 장비와 어떤 성능이 똑같다라고 하면 이 K시텍의 장비를 세정 장비를 안 쓸 이유는 전혀 없죠. 그럼 시장에서 K시텍을 왜 다른 장비주들 대비해서 이제 저평가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평가는 실적이 정하는 거죠. 일단 올해 영업이익을 일단은 추정치는 700억대였었는데 2배가 늘어갔고 1,400억대 영업이익을 보고 있어요. 내년 같은 경우는 보통 900억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시장에서 전망치 컨센이 나왔었는데, 내년에는 무려 2천억 원. 지금 현재 시총 2조 2천억 원은 다른 장비주들 대비해서 저평가다.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정 장비 쪽에서는 K시텍 오늘도 뭐 너무나 좋은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도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터 대 섹터 함께 확인해 봤고요. 다음 두 번째 섹터 대 섹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선주들이 오늘 또 좋습니다. 뭐 역시 뭐 반도체 세정 장비 요런 궤를 같이 하죠. 반도체 클러스터 이야기 나오면서 전력망 이야기 나오면서 전선주들도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반면에 2차 전지가 어제 급등했던 것처럼 어제 바이오도 함께 급등했었는데 오늘 또 같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상승하는 섹터 전선주들을 좀 볼까요? 전력망 쪽에 오늘 뭐 전력기기도 좋고, 뭐 2차 전지는 좀 아쉽지만 뭐 전선 쪽도 지금 좋은 흐름인데, 전선주들은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의 전망. 네, 이제 전선주,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주, 그다음에 뭐 전력기기, 이제 변압기나 이런 종목군들을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 종목이 좋아서 이걸 기회에 삼아서 사는 것은 나쁘진 않긴 합니다만, 이 제2 반도체 클러스터 때문에 지금 급등한 구간에서 이걸 사는 것은 조금 기다려봐야 될 문제가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아요. 전선주는 당연히 이제 인프라 관련돼서 가장 많은 수혜를 본다라기보다는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먼저
이제 볼 수 있는 섹터가 이제 바로 전선이나 이제 전력기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오늘 전선주들이 사실 다 좋지는 않죠. 특정 종목 한두 개가 상당히 높은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고 어제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약간 미미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하는데 긴 흐름으로 봤을 때 전선주들도 대부분 이제 고점에서 거의 한 반토막 50% 정도 마이너스가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중장기 투자 쪽에서 전선주들도 하나 정도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뭐 해도 될 만한 가격까지는 좀 내려왔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선주들도 지금 가격 할인이 된 좀 상황이니까 좋은 종목들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 다음은 이제 하락 섹터인데 어제 2차 전지, 오늘 2차 전지와 비슷하게 바이오도 함께 좀 흘러내리고 있어요. 바이오주들은 뭐 여전히 금리 때문에도 부담스럽고 바이오들도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은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차 전지도 뭐 숫자가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은 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씩 상승의 여력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바닥을 찍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우리나라 코스닥 시총 상위에 있는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추종하는 지수가 바로 나스닥 생명공학 업종이거든요. 여러분들 나스닥 생명공학 업종 지수 한번 차트로 확인해 보시면 정말 하늘 뚫고 올라간다라고 표현이 모자랄 정도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 과거에는 미국의 나스닥 생명공학 업종 차트가 올라가면은 이제 같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느낌이 좀 안 나오고 있죠. 하지만 나스닥 생명공학 차트가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거든요. 이게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 바로 따라가는 흐름 반드시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좀 재미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의외라는 일이 하나 좀 있었죠. 이슈가 있었죠, 한마디로. 국민성장펀드가 리가켄 바이오에 직접 지분 투자도 하고 이제 CB 쪽으로 해서 5천억 정도를 어떤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다른 날 같았으면 이제 리가켄 바이오가 사실 이게 뭐 상한가라도 갔을 텐데 오히려 그 뉴스를 받고서도 8%가 하락을 했다라는 게 지금 바이오 쪽에서의 어떤 시장의 투자자들의 뷰가 조금 이렇게 좋은 느낌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좀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 바이오는 오를 때 두 가지 흐름으로 오르죠. 이제 가장 센 엄청난 호재를 갖고 있는 기업이 엄청나게 올라가면은 2선, 3선에 있는 바이오 기업들이 아무런 호재가 없어도 그냥 따라서 올라갑니다. 실질적으로 바이오는 이게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보여줬던 바이오 섹터들의 어떤 흐름이고 두 번째는 아주 선별적인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플랫폼 기업들 같이 좋은 어떤 기업들이 호재 수주를 좀 이슈를 발표를 하면서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땐 둘 다 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나스닥 생명공학 업종 차트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면 그나마 지금은 이제 바닥권이라 이제 좋은 흐름을 예상을 하는데 바이오 기업들의 사실 그동안의 시장에서의 어떤 그 안 좋은 뷰를 보게 만든 대표적인 두 가지 일이 좀 있었죠. 알테오젠의 어떤 로열티에 대한 좀 부분에 대한 실망감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삼천당 제약 관련돼서 120만 원 갔던 기업이 이제 지금 20만 원입니다. 노이즈라고 이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의 어떤 바이오에 대한 어떤 신뢰감을 많이 떨어뜨리는 부분이고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은 무슨 신약 뭐 파이프라인을 연구를 한다 아니면은 뭐 라이센스 아웃을 뭐 노린다 이런 거 했을 때 이미 그걸 성공했을 때의 시총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하나가 부러졌을 때 파이프라인이 망가졌을 때 주가가 막 10분의 5분의 1로 내려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인데 그래도 뭐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 지금 플랫폼 삼총사 위주로 굉장히 잘 되고 있고 한 좋은 종목 선별한다라고 하면은 바이오 기업 특성상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 나오잖아요. 지금 뭐 가격적으로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의 종목군들도 눈에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바이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 선별해 보면 또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가격에 또 좋은 실적도 찍어주는 그런 바이오들 골라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보세요? 일단 바이오도 사실 바이오텍의 미래의 어떤 큰 어떤 한 방에 있는 바이오텍도 나쁘진 않긴 합니다만 그래도 수치로 증명되고 있는 우리나라 바이오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 바이오 로직스 한번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CDMO 말고 이제 CMO에서 2위다 말이 많은데 이제 생산 규모로는 이제 CMO에서는 부동의 1위죠. 우리가 보통 뭐
이 CMO에서 규모를 얘기를 할 때 누가 1위고 누가 2위다 이걸 정할 때 이제 리터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삼성바이오가 이제 68만 리터 정도 되죠. 이건 이제 세포 배양하는 어떤 그 탱크의 이제 용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8만 리터면 우리가 올림픽에서 보는 수영장이 한 4분의 1 정도 용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결과를 공개를 했죠.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시밀러에서 임상 1상이랑 3상 동시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데이터 결과가 이제 동등성을 입증을 했다. 이제 오리지널 약과의 차이점이 없다라는 부분이죠. 임상 1상, 3상을 어떻게 동시에 진행을 하나요? 1상, 2상, 3상 진행을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임상 1상은 이제 건강한 사람들한테 약을 투여를 해서 이제 부작용을 보는 거고, 임상 2상이 진짜죠. 그다음 임상 3상은 연구 결과를 다 끝난 다음에 검증하는 단계인데 이걸 동시에 진행을 했는데 키트루다가 지금 현재 뭐 노리는 제약사들이 엄청 많죠. 셀트리온도 있고 이게 전 세계 1위 어떤 매출을 기록하는 약이기 때문에 항암제죠. 28년도에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다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년에 키트루다 매출만 머크에서 50조 원 수준으로 나오는 전 세계 1위 약이죠. 이 바이오시밀러 성공한다라고 하면 이게 또 시장의 폭풍의 눈이 될 것 같은 느낌이죠. 일단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시장에서 이제 파업 때문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이제 기사가 많이 나왔었는데 파업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은 굉장히 견조할 전망이다. 이게 최근에 나오고 있는 2분기 실적 전망이죠. 일단 미국 공장, 미국에서는 이제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 공장 산 부분도 본격적으로 일단은 실적의 개선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2분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가장 특징적인 부분 말씀드리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엄청 많이 팔다가 최근에 기관은 매도가 조금 줄어들고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수로 전환이 돼서 수급이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한번 좀 기대를 해봐도 될 종목이 삼성바이오로직스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이오 쪽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 있을 실적이 받쳐주면서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도 기대가 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함께 알려드렸으니까 최근 외국인 수급도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섹터 대 섹터 오늘 박근호 전문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컴퍼니 인사이드 넥스팀 편. 머리카락 두께의 수만 분의 1, 눈에 보이지도 않는 나노미터 단위의 미세한 회로 위에서 펼쳐지는 총성 없는 전쟁, 바로 반도체인데요. 수십조 원을 들여 지은 거대한 공장. 하지만 그 안에서 단 한 개의 보이지 않는 먼지나 미세한 회로 결함이 발생한다면 그 즉시 수천억 원의 웨이퍼는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향하게 되죠. 반도체 거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 그 거물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흔드는 숨은 저승사자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코스닥의 숨은 강자 넥스틴의 이야기인데요. 반도체 웨이퍼 위에 빛으로 회로를 그리는 노광 공정이 끝나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패턴 결함 검사입니다. 빛을 쏘아 회로에 아주 미세한 상처나 왜곡이 없는지 찾아내는 이 기술은 오랜 기간 미국의 글로벌 거대 기업 KLA가 전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이든 SK하이닉스든 미국의 기술 허락 없이는 반도체 한 장도 제대로 검사할 수 없었던 잔혹한 기술 종속의 시대였죠. 후발주자인 국내 기업이 이 장벽을 넘는다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았습니다. 대기업들조차 검증되지 않은 국산 장비를 썼다가 라인이 멈추면 누가 책임질 거냐며 철저히 외면했는데요. 넥스틴의 초기 역사는 차가운 무관심과 절대 불가능하다는 비웃음 속에서 버텨야 했던 지독한 암흑기였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가장 잔혹한 국제 정세의 틈바구니에서 찾아왔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향해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라는 칼날을 빼든 것입니다. 중국의 최대 파운드리 기업 SMIC를 비롯한 중국 반도체 공장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 KLA의 검사 장비를 더 이상 들여올 수 없게 되자 당장 공장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죠. 바로 그 순간 넥스틴은 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를 정조준했는데요.
미국의 제재 범위를 교묘히 피하면서도 KLA의 장비 못지않게 정밀하게 분량을 잡아내는 넥스틴의 광학 검사 장비 이지스를 중국 시장에 과감히 들이민 것이죠. 미국이 쳐놓은 그물망의 빈틈을 독하게 파고든 넥스틴은 중국 반도체 공급망의 유일한 대체제로 떠오르며 최근 반도체 시장의 가장 뜨거운 전쟁터인 AI 반도체, 즉 HBM 시장으로 그 칼날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디램을 층층이 쌓아올리는 HBM 공정은 그 구조의 복잡함 때문에 기존의 검사 방식으로는 결함을 잡아내기 극도로 어려운데요. 넥스틴은 3D 프로파일링이라는 차세대 검사 기술을 앞세워 SK 하이닉스 등 글로벌 HBM 선두주자들의 핵심 공급망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거대 기업의 독점에 울어야 했던 변방의 기업이 이제는 전 세계 AI 반도체의 수요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가비의 위치를 넘보고 있는 것이죠. 대기업의 이름에 가려져 있었지만 기술의 도끼 하나로 자본주의의 가장 정밀한 틈새를 찍고 올라온 기업. 반도체판을 뒤흔드는 숨은 거인, 바로 넥스틴입니다. $1,500원대를 넘나드는 고환율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SK 하이닉스의 미국 ADR 상장이 외환 시장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SK 하이닉스는 다음 달 나스닥에 ADR을 상장해 최대 $300억, 약 45조 원을 조달한다. 확보한 자금은 용인과 청주 등 국내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에 투입될 예정이다. 핵심은 환전이다. 해외에서 조달한 달러를 국내 투자에 사용하려면 원화로 바꿔야 하는 만큼 대규모 달러 매도 물량이 외환 시장에 공급될 수 있다. 시장에서는 현물환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환율 하락 압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300억 가운데 상당 규모가 1에서 2개월 안에 시장에 공급되면 원달러 환율이 최대 40원가량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민연금의 연간 해외 투자 규모와 맞먹는 자금이 단기간 유입되는 셈이다. 다만 환율이 1,400원대로 내려서기 위해서는 달러 강세 완화와 외국인 자금 유출, 진정 등 대외 변수의 안정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네,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유가증권 시장 장 후반까지 힘내주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일제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의 기조도 그렇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반도체에 대한 투자 지속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렇게 반도체 시장이 확장될 때 꼭 필요한 게 전력과 관련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죠. 오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체 인베스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서 오늘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특히나 숨겨진 병목으로 전력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시점, 이게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기 전 지금이 전력이 어느 정도 부족하길래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걸까요? 네, 생각보다 이제 전력 부족 사태가 조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네. 나오는 이제 보고서들을 보면 물론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나 이렇게 수혜 섹터들 나오고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군들도 수혜를 받는다라는데, 네. 그 전력 자체도 지금은 병목이기 때문에 그 전력을 공급하는 에너지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현재 시점에서 필요한 게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글로벌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은 전년비 26% 급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030년에는 1,200테라와트시 수준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일본의 1년 전체 전력 소비량과 맞먹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먹는 전기가 사실상 어마어마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반 데이터 센터는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AI 데이터 센터는 이 일반 데이터 센터보다 훨씬 더 전기를 많이 먹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렉당 5배 이상의 전기를 소모하는 상황이고요. 추론 학습 같은 경우에는 웹 검색 대비해서 거의 1,000배 가까이 많은 전력을 소모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전기 먹는 하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는 전력 인프라 공급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 AI 인프라에 연간 수천억 달러가 이제 투입이 되는 상황인데 전력망 연결과 승인에 몇 년씩
대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력을 끌어올 전력 설비까지도 이제 같이 이제 쇼티지가 나는 그런 상황인데 올해 가동 예정이던 데이터 센터의 40% 이상이 전력 부족 때문에 이제 인허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다 완료가 됐는데 전기가 없어서 가동하지 못하는 데이터 센터도 적지 않게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데이터 센터 구축에 거주민 반대도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당 다른 전기요금이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많이 들어오는 주는 상대적으로 평균 전기요금이 높게 책정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도 이런 부분들을 반대하는 거죠. 전기요금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그만큼 전기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전기 공급을 충분하게 늘려줘야 거주민의 반대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전력 공급이 필수적으로 많이 필요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입지 선정 기준도 최근에 좀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연 시간 축소를 위해서 대형 대도시 인근이나 아니면 통신망 근처에 이 데이터 센터를 지었었는데 최근에는 일단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위치 이게 이제 최우선 입지로서 주목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빅테크 자체적으로도 SMR이라든지 SOFC를 통해서 그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조달할 수 있는 이런 에너지 전략을 데이터 센터와 함께 좀 연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여름철입니다. 폭염이죠. 또 유럽 지역에 지금 에어컨 설치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항상 여름철만 되면 전력 사용량이 폭증을 하잖아요. 근데 작년 여름에도 그랬지만 작년 여름은 지금처럼 AI 데이터 센터 붐이 아니었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본격적인 AI 데이터 센터 붐이 오고 있는데 여기에 여름철 전력 피크까지 겹친다면 생각보다 이 전력 블랙아웃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마다 또 정전 사태가 발송이 되기도 하죠. 그걸로 인해서 또 데이터 센터까지 겹치기 때문에 이번 올해는 좀 심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그런 사태가 나온다면 시장에서는 그렇다면 에너지를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재생에너지 관련된 기업들 좀 주목받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래서 이제 투자 측면에서도 당연히 에너지주를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효율 설계에도 주력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베라루빈의 LPDDR5X가 적중되는 소캠2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격도 좀 싸기는 하지만 LPDDR의 LP가 로우 파워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기를 좀 덜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도 소캠을 엔비디아가 적극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요. HBM4에서는 베이스 다이에 파운드리 공정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파운드리 공정을 할 때 전력을 어떻게 하면 이제 덜 먹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좋은 효율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 기술이 이 베이직 다이, 로직 다이에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전기를 조금 덜 쓰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서버 렉을 연결할 때 구리선을 광섬유로 대체하는 기술이라든지 유리기판의 도입 혹은 액침 냉각의 도입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지만 전력을 덜 쓰려는 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늘어나는 연산량 대비해서는 아무리 전기를 덜 쓰려는 노력을 해도 궁극적으로 에너지 소비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개 변수가 폭증하기 때문인데 그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량이 수십 배, 수백 배 폭증하면서 전력량도 정비례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그냥 텍스트로 검색하면 텍스트로 답변받고 요것만 했다면 요즘에는 이미지도 생성하고 동영상도 생산합니다. 당연히 텍스트보다는 훨씬 더 이제 전기를 많이 쓰는 고난도 작업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미세 공정의 한계도 있어요. 예전에는 칩을 작게 만들면 작게 만들수록 전력을 덜 먹는 그런 설계가 가능해졌는데 지금 나노 단위로 칩이 작아지면서 더 작게 만들기가 사실상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나노 단위로 만들면서 전기를 덜 먹게 하는 설계 기술 자체도 한계에 부딪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전히 지금 쓰이는 에너지를 보면 석탄과 석유, 가스를 비롯한 전통 자원이 전체 전기 생산량의 5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제 온실가스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석탄 발전은 계속 줄이고 있었던 추세였잖아요. 근데 요즘에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기가 너무 부족하니까 석탄 발전량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친환경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 신재생에 대한 관심 그리고 원전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꾸준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가동 가능한 모든 에너지원의 총동원이 사실상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는 이제 반도체 쏠림 때문에 그 신재생이나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좀 눌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기술적인 부담도 덜었기 때문에 좀 재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온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재생에너지 관련돼서는 원전과 태양광, 풍력 이쪽을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하나하나씩 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전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원전도 최근에 좀 좋은 소식 몇 가지 들려오는데 주가는 좀 지지부진하거든요. 네. 반등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수익률 게임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뭐 반도체라든지 소부장으로 가는 게 맞기는 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전력 쇼티지 얘기가 계속 나올 때마다 부각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 단기간의 수익률 게임이 아니라 조금 이제 몇 개월 정도는 길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는 현재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원전은 긍정적인 이슈들이 좀 나오죠. 최근에 대형 원전 2기에 대한 부지 그리고 SMR 1기에 대한 부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형 원전 2기가 선정된 그 경북 영덕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원전 2기를 더 설치할 수 있는 확장성까지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 대형 원전 4기까지도 신규로 설치될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SMR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과 경제성, 유연성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형 구조이기 때문에 방사선을 관리하기가 훨씬 더 쉽고 또 대형 원전은 바닷가 근처에 지어야 되는 그 불편함이 있거든요. 근데 SMR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간 제약이 훨씬 덜합니다. 꼭 바다에 안 지어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SMR로 인해서 원전 시장이 확장될 가능성은 훨씬 더 이전보다 열렸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한수원이 2029년까지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뭐 기후부로부터 실시 계획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건설이 31년에 시작될 것 같고요. 35년에서 38년 정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는 지나야 이제 완공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멈췄었던 그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이 재개됩니다. 2015년에 건설 계획 수립 이후에 그 2017년에 그 탈원전 정책이 좀 있었죠. 문재인 정부 때. 그러면서 좀 멈춰졌다가 최근에 다시 멈췄던 공사가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32년에 전력 생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원전 기자재 설계 그리고 시공 관련된 생태계 복원이 본격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국내에서 신규 원전 부지가 선정되면서 그동안 멈췄었던 신한울 3, 4, 5기에 대한 그 재건축이 이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원전 관련된 주기기라든지 이런 수주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겠고요. 또 체코원전이 본계약 체결 후에 부지조사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수원과 체코 간의 본계약 체결이 있었죠. 설계와 인허가 제출이 완료가 됐고요. 2029년에 착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네덜란드, 폴란드 그리고 베트남 지역의 원전 수출까지도 기대된다라고 한다면 국내 그리고 해외에서도 원전 관련된 수주 모멘텀 꾸준하게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 관련된 기업들 국내외에서 지금 수주 기대감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데이터 센터 확장으로 인해서 전력 수급이 당장 급한데요. 원전 같은 경우에는 건설하는데 또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특히 SK가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태양광 관련된 기대감도 좀 부쩍 커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어떠한 부분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최근에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 총 규모가 4천조 원이 넘으니까 정말 천문학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를 당장 끌어오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SK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반도체 클러스터도 구축을 하면서 그 옆에 이제 신재생으로 에너지도 공급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원전은 그 가동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짧게는 7년, 길게는 한 10년. SMR이 좀 짧긴 한데 그래도 한 6년 이상은 걸립니다. 근데 가장 빨리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건 태양광입니다. 그러니까 설치 후 가동까지 6개월에서 1년. 그러니까 요즘에는 태양광 패널만 깔지 않고 그 옆에 ESS를 같이 설치를 합니다. 그래야 이제 태양광의 그 간헐성을 극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태양광과 ESS를 묶어서 설치할 경우 최대 1년. 그러니까 이제 설치 후 가동까지 전기를 생산하기까지 1년 안에 가능하다라는 거니까 굉장히 빠른 에너지 구축이 가능하죠. 그래서 태양광주를 신재생주 중에서는 중심적으로 보셔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이고요. 글로벌 태양광 설치량은 연평균 한 27%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태양광은 그 다른 에너지원보다 설치도 좀 쉽고 유지 보수도 상대적으로 조금 수월한 편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유휴부지 어디에나 설치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태양광의 그 치명적인 단점이 발전 효율이 낮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에너지원 중에 제일 효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100을 받으면 실제로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는 15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태양열을 다 흡수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버려지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 페로브스카이트라는 기술이 주목받으면서 이런 단점을 많이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태양광 실리콘 패널 위에 페로브스카이트를 얹어서 이중으로 패널을 구축하면 태양 빛을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실리콘 패널이 받지 못했던 태양광의 다른 파장을 다른 이제 그 페로브스카이트가 같이 받으면서 이제 태양 효율을 좀 더 늘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때문에 태양광에 대한 기대감이 이전보다는 높아졌고 효율도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스타쉽 V3가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서 우주 태양광에 대한 기대감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활용한 우주 데이터 센터의 구상이 좀 있었죠. 그래서 태양열의 흡수 효율도 우주에 설치하면은 오존층이라든지 이런 영향이 없으니까 훨씬 더 이제 효율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냉각, 우주는 엄청나게 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 자연 냉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주 태양광에 대한 기대감도 열렸고요. OCI 홀딩스의 자회사 중에 그 OCI 테라서스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스페이스X랑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장기 공급 계약을 논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폴리실리콘 공급이 한 조 단위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최근까지 논의가 지속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조만간 아마 이런 계약 내용들이 조금 나온다면 그 OCI 홀딩스 주가에 또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이제 태양광 관련주는 OCI 홀딩스에 좀 주력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 SMR이라던가 원전과 비교했을 때 설치 가동까지 획기적으로 좀 시간적인 강점을 갖고 있는 태양광 산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우주 태양광까지 해서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풍력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국민성장펀드가 투자를 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뜨거워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신한울 해상풍력을 1호 프로젝트로 또 선정을 했다라는 이야기 전해지고 있는데요. 풍력, 특히나 해상풍력 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래서 앞으로의 풍력은 사실상 대부분 해상풍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상풍력은 공간도 일단 부족하고요. 이 풍력 타워가 날개가 돌아갈 때 엄청나게 좀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바람은 당연히 육지보다는 바다가 훨씬 더 많이 불고요. 바다에다 설치를 하면 공간적인 제약도 사실상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해상풍력 중심으로 투자가 들어갈 것 같고,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국민성장펀드가 신한우이 해상풍력을 1호 해상풍력 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해상풍력 관련된 정부의 지원들 꾸준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현재 정부 자체가 태양광과 풍력에 굉장히 우호적인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리적으로도 해상풍력이 유리해요. 땅은 좁은데 삼면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 산업도 많이 발전을 한 거죠. 대형 원전이 바다 근처에 지어야 되니까. 해상풍력은 당연히 또 바다에 설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삼면이 바다인 한국에서 하기에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국내에 이런 풍력 글로벌 업체들이 있다는 게 또 중요하죠. 대표적인 종목이 CS-윈드, 글로벌 풍력 타워 세계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수출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유럽 시장에도 상당히 좀 많이 진출을 해 있죠. 그리고 CS-윈드가 이제 타워를 만들고 그 밑에 하부 구조물을 SK 오션플랜트가 또 만듭니다. 오션플랜트도 또 세계적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현재 풍력 관련된 종목은 CS-윈드, SK 오션플랜트 이런 종목 위주로 한번 관심 있게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국내에 20년간 해상풍력 투자 규모가 3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2030년까지 10.5 기가와트를 보급하고 착공하고 2035년까지는 25기가와트를 보급한다는 계획인데 1기가와트가 대형 원전 1기예요. 그러니까 풍력으로 얻을 수 있는 에너지가 대형 원전 2, 30기까지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이 1기가와트라는 전기가 30만 가구가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전기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설치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풍력 타워 그리고 하부 구조물 업체에 대한 관심들 당연히 가져보셔야 될 것 같고, 한국은 전체 전력에서 에너지 생산 비중이 신재생으로 10%밖에 생산을 안 해요. 근데 글로벌적으로는 30%가 신재생으로 에너지를 얻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신재생으로 앞으로 가야 될 길이 훨씬 더 멀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현재 정부가 그런 부분들을 노리고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풍력 관련주도 계속 관심 있게 노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현진 팀장과 함께 반도체 데이터 센터 확장과 함께 우리가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전력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고요. 원전, 태양광, 풍력 좀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눠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과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메모리 3사의 가격 부풀리기 의혹으로 미국 시장이 발칵 뒤집혔다. 미국 소비자들과 중소 PC 업체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인위적으로 공급 부족을 조장해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 핵심 요지다. 원고들은 반도체 3사가 시장 점유율 90%라는 과점 지위를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가격의 인위적 상승이 결국 맥북과 아이패드 등 완제품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의 독과점 횡포로 소비자들이 직접적인 금전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과거의 담합 전력까지 소환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과거에도 미국 시장에서 D램 가격을 담합했다가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과거의 범죄 수법이 현재 다시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 원고 측의 판단이다. 네, 6월의 마지막 거래일 정규장 마감 동시호가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 함께 하실 시간이고요. 이데일리 서동구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가 그래도 상승 전환해서 양호한 흐름 보여줬는데 코스닥은 어제 급등 마감하고 오늘은 좀 뚜렷한 방향성은 보여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특징적인 부분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네, 좀 아쉽죠. 미국 3대 지수도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잘 됐고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도 저점 대비 돌려놓은 것이 우리 시장에도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돼주면서 코스피 시장이 이제 상승을 보이기도 했지만은. 어제 뭔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네. 그런 코스닥 시장의 반등세가 오늘까지 좀 이어지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게요. 또다시 이 반도체 쪽도 여러 매기 쏠림 현상 속에서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조금은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러나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후에 어쨌든 뭐 이런 어떤 그 흐름들 속에서 여전히 외국인들의 어떤 그 코스피 시장의 8거래일, 9거래일 연속 순매도 뭐 한 27조 쏟아붓고 있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오늘은 코스닥도 또 선물 시장에서도 이렇게 순매도가 나오면서 수급을 조금 더 개선시키지 못하고 있다. 뭐 일부에서는 외국인들 매도를 너무 신경 쓰지 말자. 특히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ETF 자금이 들어오는 쪽을 본다라면은 기관들이 어떻게 순매수를 보이느냐, 순매도를 보이느냐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후에 어쨌든 외국인들이 이런 지속적인 리밸런싱 물량들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는 수급적인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후에 어쨌든 시장의 중심이 이 반도체 투톱을 중심으로 해서 IT 소부장 쪽들이라는 것은 어제 좀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소위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된 수혜적인 대표적인 섹터 또 어떤 성장의 모멘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이 시장을 주도하는 이러한 모습이었고요. 또 관련돼서 전력 쪽이라든가 또 데이터 센터 첨조 투자 뭐 또 아무래도 에너지도 더 필요하니까 이런 쪽들도 일부 강세를 보이는 정도였고 어제 시장의 중심에 들어서 주었던 바이오라든가 2차 전지 쪽들을 중심으로 해서 비반도체 쪽들은 추가적인 상승에 제동이 걸린 그런 하루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 관련 이야기가 좀 많이 나타나면서 오늘은 또 관련 섹터로 좀 수급이 쏠리는 모양이었고요. 2차 전지,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급등하면서 코스닥을 이끌어줬는데 오늘은 또 제동이 걸리는 모습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또 오늘 굉장히 돋보이는 흐름 보여줬잖아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4,500억 원 규모의 AI 서버용 MLCC 공급 계약 체결했다고 공시를 해줬는데 이 공시를 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밝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일단 MLCC 쪽과 관련된 긍정적인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 마치 D램 가격이 뭐 퀀텀 점프하듯이 MLCC와 관련된 기판에 대한 수요 폭증 거기에 또 가격 인상 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기 하나만 움직인 게 아니라 그렇죠. 그동안 좀 쉬었던 대덕전자들도 아주 급등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위 AI 반도체와 관련된 그러한 밸류체인들은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저점 매수라든가 그리고 또 다소 흔들리더라도 일정한 비중은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어제 또 그제 흔들리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오늘의 급등들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이 하나의 주도주의 쏠림 현상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주도주가 꺾인다면 다 같이 꺾인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 속에서 소위 말하는 서브 섹터들의 순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주도와 관련된 섹터 내의 그런 핵심 대장주들은 일정한 비중은 유지하면서 가자.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AI 밸류체인에 있는 핵심 주도주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이야기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은 또 엇갈리게 마감할 것으로 보이는데 코스피는 1% 가까운 급등세까지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0.8% 강세 마감 예상되고 있고요. 8,463포인트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등락을 계속 거듭하다가 현재는 약보합권으로 좀 내려와 있고요. 91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이 오늘 또 1%대 급등세로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오늘 기관의 수급이 주요했습니다. 2조 6천억 원대 매수 우위로 기관 쪽이 잡히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이 2조 6천억 원대 매도 우위 보이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공방이 나타났고요. 개인은 오늘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우위로 잡히면서 팔자세 기록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개인이 나홀로 사자세 3,500억 원대 매수 우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흐름 자세히 보고 갈까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동반 강세 마감 또 예상되고 있고요. SK스퀘어까지 3%대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8%대 강세 마감 기다립니다. 국내 증시 마감합니다. 네, 다사다난했던 6월의 마지막 거래일도 종료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결국에는 반도체 대형주를 향한 매수세, 그로 인해 주도주가 또다시 반도체 기업들로 이어지는 모습이 나왔던 하루였는데요.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움직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이 두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삼성전자 4%가량의 강세, 하이닉스도 1.7% 오름세를 그리면서 마감했고요. SK스퀘어도 4%, SK도 오늘 7%가량 상승하면서 결국에는 반도체 투톱을 향한 지금 투심이 여전히 뜨겁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오늘 MLCC 기판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매우 좋았는데요. 삼성전기가 결국에는 7%가량의 견조한 상승을 유지한 채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삼성전기 오늘 글로벌 기업과의 수주 소식 들려왔고요.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7%가량의 상승력이 나타났는데 LG이노텍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할 것이다라는 분석들 더해지면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역시나 5%가량 상승하면서 기판 그리고 오늘 MLCC 관련된 기업들 전반적인 시세가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전일 상승했었던 2차 전지 기업들은 또 빠르게 그 상승폭을 반납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조선 관련된 기업들의 분위기도 다소 좀 위축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나오션이 4%, HD 한국조선해양도 3%가량 조정을 받았는데요. 캐나다 잠수함이 분리 수주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이었고요. 반도체 강세 속에 전력 설비, 오늘 변압기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은 매우 긍정적이었다는 점 참고해 보시죠. 크래프톤이 오늘 5% 넘는 강한 시세를 분출하면서 결국에는 종가까지 버텨냈는데요. 지금 게임주들의 밸류가 역사적 저점 수준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크래프톤 2분기 실적 괜찮을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분석 더해지면서 오늘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어제 강했었던 현대차 그룹들 그리고 의약품 관련된 섹터도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은요, 2차 전지와 바이오 기업들이 쉬어가는 반면에 반도체 소부장이 강한 시세를 분출했던 하루였습니다. 지금 섹터 안에서 엇갈리는 희비들이 확연하게 보이시는데요.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바이오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조정받았지만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 4%가량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피부과에 지출하는 비용이 지속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실적 기대감 속에 오늘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반도체 소부장 원익 IPS 5%, PSK 10%가량 상승했고요. 특히나 심텍이 19%가량 오르면서 코스닥에서도 기판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매우 좋았다는 게 확인이 되고요. 제주 반도체도 오늘 7%가량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3대 메가 프로젝트가 확정된 가운데 소부장 기업들의 수혜 기대감 속에 오늘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됐습니다. 반면에 엔터주들도 오늘 쉬어갔고요. 화장품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도 매도세가 나오면서 전거래일과의 섹터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종목별 마감 상황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지수가 어떻게 마감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민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6월의 마지막 거래일 지수 어떻게 마감되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피는 그래도 1% 가까운 오름세로 마무리 짓습니다. 81포인트 전거래일 대비 끌어올렸고요. 8,476.48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결국 약보합권 0.48% 약세로 마감 짓고 있고요. 916.18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200도 1%대 급등세 가져갔습니다. 환율은 4원가량 오르면서 1,549원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신 상승 출발한 이후로 장 초반에는 등락이 좀 있었습니다. 8,220포인트까지 저점을 그리기도 했는데요. 오후장 안에서의 분위기 반전이 좀 눈에 띄었고요. 8,667포인트까지 고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의 경우에는 상승 출발한 이후로 이내 하락 전환했고 장중에 등락이 좀 극심하게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910포인트까지 저점 낮춘 후로도 계속해서 등락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에는 약보합권 916포인트 지지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또 빠져나가면서 3조 8천억 원대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기관이 물량을 소화하면서 3조 원 가까이 매수 우위 기록했고요. 개인도 소폭의 사자세 그렸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이 함께 좀 빠져나가는 분위기였습니다. 2천억 원대, 1,000억 원대 각각 팔자세 기록했고요. 개인이 3,900억 원대 순매수세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 짚어보시죠. 삼성전기와 삼성생명까지 나란히 또 올라와 있고요. KB금융의 경우 오늘 2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이었습니다. 하반기 안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수혜주로 부각받는 분위기입니다. LG이노텍까지 오늘 자리했고요. 두산에너빌리티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리면서 3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수급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메가 프로젝트 관련해서 전력 확충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역시나 반도체 대장주 쪽으로도 수급이 쏠려갔고요. ISC, 이오테크닉스, 리노공업, 솔브레인, 심텍 같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확충되면서 소부장 종목들 역시나 2028년까지 이익 가시성을 확보했다라는 분위기 속에서 밸류에이션 부담도 낮아졌다라는 분석들 받아갔습니다. 이 안에서 삼성전기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향으로 4,500억 원 규모의 MLCC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오늘 공시하기도 했고요. 시장에서는 이례적으로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였습니다. 223만 7천 원까지 장중 고점을 높이면서 전고점 부근으로 다가가려는 흐름이고요. 7%대 강세 연출했습니다. 218만 4천 원에 종가 체결했습니다. 네, 오늘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 안에는 SK스퀘어 올라와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스페타시스까지 역시나 반도체 대장주 쪽으로 수급 쏠렸습니다. 한국금융지주, 기관은 금융주 안에서 한국금융지주로 매수하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파마리서치의 또 흐름이 돋보이기도 했습니다. 뷰티 시장이 또 확대되는 가운데 메디컬 뷰티 쪽으로 파마리서치의 리쥬란 화장품의 매출 증가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받기도 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과 테스, 심텍과 같은 반도체 소부장단으로도 또 수급 쏠려갔고요. 마지막으로 로보티즈 분위기 함께 살펴보시죠.
네, 로봇 전문 기업 로보티즈의 경우에는 글로벌 협업 확대, 그리고 우즈베키스탄과의 생전 거점 확대 등을 바탕으로 로봇의 부품 분야에서의 수익성 개선이 나타날 것이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로보티즈는 또 LG전자와의 협력 기대감까지 기대 요인으로 꼽히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26만 9천 원까지 터치해주는 모습 2%대 강세 연출했습니다. 26만 원에 종가 체결했습니다. 네, 오늘 수급이 쏠린 종목들 함께 짚어보셨고요. 오늘 시장 정리하면서 기억해 볼 만한 포인트들 고은별 앵커와 함께 살펴보시죠. 파이널 포인트 3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의 강세 짚어봤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시장을 좀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하루였습니다.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발표되면서 그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소부장 기업들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는데요. HBM 패키징에 80조가량을 투자하고 또 서남권 부분에 반도체 팹 4개를 조성하는 데 800조가량의 자금이 투입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동남과 대경권을 중심으로는 소부장 공급망 허브를 육성하겠다라는 그러한 청사진들이 밝혀지면서 오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움직임이 매우 긍정적이었고요. 전일의 하락을 조금 회복해 주는 듯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특히나 메이저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왔는데요. 과연 내일장까지 이러한 추이를 이어갈 수 있을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전력에 대한 공급도 필수적으로 따라오겠죠. AI 데이터 센터 육성을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투자안들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2035년까지 18기가와트시를 구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표의 병목에서 이제는 시장의 시선이 전력 확보 병목으로 좀 시선이 옮겨지는 듯한 모습이고요. 오늘 AI 데이터 센터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강한 시세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특히나 변압기, 전선, 초고압 케이블은 물론이고요. 에너지원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면서 ESS나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도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오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앞으로의 수혜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MLCC 기판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오늘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AI 서버에 대한 부품 공급량이 부각받으면서 오늘 MLCC 기판 기업들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간 건데요. 특히나 MLCC 일부 제품이요. 납기 기간이 더 길어졌다고 합니다. 기존에 3주에서 6주 정도였는데 이제는 납기를 받기 위해서 20주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까지 온 것인데요. 그만큼 공급의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삼성전기가 4천억 원이 넘는 MLCC 공급 계약 소식이 들려왔고요. LG이노텍에 대해서는 증권가에서 AI용 기판을 좀 부각받고 있고 특히나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할 수 있다라는 시각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기판 기업들의 움직임이 매우 좋았고요. 코스닥에서도 심텍과 같은 기판 기업들 오늘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이 주도주가 흔들리더라도 회복을 할 때는 반도체 AI 기업을 중심으로 강력한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과연 7월 장도 6월과 같이 반도체 주도주 장세가 이어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2026년 6월 마지막 거래일 정규장 거래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상반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상반기 국내 증시는 정말 역대급 변동성을 보이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롤러코스터에 올라탄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번 7월부터 또 하반기는 어떤 장세 펼쳐질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벌써 7월이네요. 내일 시장 포인트들 어떤 것들 잡고 계실까요? 네, 어제 이제 6월에 오늘이 물론 마지막 날이지만 어제 이제 소위 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발표가 됐죠. 네. 조금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6월 한 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올해 상반기, 2026년도의 상반기는 반도체로 시작해서 반도체를 더 성장시키기 위한 발표를 하고 마무리가 됐다. 그러네요.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큰 기대를 갖긴 합니다만은 짧으면 5년, 길면은 10년 동안의 이러한 그 메가 프로젝트 청사진에 대한 너무 지나친 낙관과 기대 또 그렇다고 폄하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차분하게 우리가 관련된 산업이라든가
성장의 생태계가 더 확산이 되고 있겠구나라는 이런 포인트 정도는 가져도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내일부터 한 2, 3일 동안에 걸쳐서 코스닥 30주년 활성화 정책 1000포인트 이상에 올라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겨우 900 회복하는 이러한 모습들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인데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승강제와 관련된 얘기부터 시작해서 퇴출이라든가 특히 이제 승강제에 편입될 만한 종목들도 돌아다니고 있고요. 무엇인가 하반기에는 반도체로만 국한되고 쏠림됐던 현상이 바로 이와 같은 정책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좀 변화될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우리가 가져볼 필요가 있겠고 또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죠. 매월 1일 딱 되면은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가 됩니다. 한국의 수출입 데이터가 어떤 산업으로 어떻게 나오느냐. 물론 반도체가 대단히 중요하고 중간중간에 발표됐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본다라면 상당히 또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오늘 아까 오후에 보니까 S&P에서 국내에서 이제 간담회라고 그럴까요? 이런 자리에서 보면은 반도체가 성장을 주도하면서 올해 성장률 3%를 예상한다.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이러한 내용도 대단히 우리가 주목해 볼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수급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리밸런싱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외국인들이 자기네들의 포트에서 잘 갖고 있었는데 너무 주가가 올라가니까 비중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소위 말하는 국민연금이라든가 연기금들도 그러한 현상 때문에 목표를 높이기도 했지만은 공식적으로 이제 7월 1일부터는 자유롭게 시장의 영향을 최소화시키면서 매도를 한다고는 합니다만은 어제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연기금 동향을 보면 순매도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시장을 또 제약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9,000포인트만 넘어가거나 근접하면 연기금의 매도 물량이 쏟아진다라는 것도 오히려 코스피 시장에 주도했던 반도체 쪽들은 조금 숨고르게 하면서 저점에서의 매수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러한 것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급에서 또 주의해 볼 만한 포인트들까지 짚어주셨고 코스닥 시장이 이제 개장 30주년을 내일 맞게 되는데 시장 분위기는 좀 여전히 무거운 것 같습니다. 96년 7월 1일에 1000포인트로 출발을 했다고 하는데 3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제자리는커녕 뒤로 후퇴한 셈이기 때문에 또 좋은 정책이 나와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7월의 첫 거래일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해 보는 게 좋을까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방송 출연 또 투자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코스닥 시장의 반등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반등의 주역은 결국은 바이오와 또 2차 전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IT 소부장이 나름대로는 주도 섹터로서 코스닥에서도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만 지난주에 목요일 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코스닥 시장의 시총 1위 종목 알테우젠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어제 2차 전지 쪽들의 어떤 급등이 연출된 과정 속에서 오늘 다 두들겨 맞으니까 좀 실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오늘은 오히려 여러분들 이렇게 흔들릴 때 이제는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저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기 때문에 LMF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모처럼 만에 테슬라가 스페이스X에 관심에서 좀 벗어나 있었다가 급등하는 모습이 연출된 것도 결국은 전기차 판매 증가에 대한 기대감들 유럽이라든가 중국 시장 쪽에서의 어떤 신장이 기대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 이게 잘 되면 될수록 LMF의 양극재 독점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이 부각이 또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 2분기에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YOY 기준으로 9,004억 정도 예상이 되면서 73% 그리고 또 영업이익도 567억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LMF의 실적단은 계속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은 대중 규제를 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 속에서 미국판 IRA라고 할 수 있는 IAA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유럽 쪽이라든가 또 미국 쪽에서의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 셀 업체들, 그 셀 업체에 공급하고 있는 이 소재단 LMF 관심을 계속 가져도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5월 달에 22만 5천 원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거의 한 달 동안
가격과 기간 조정을 3단계에 걸쳐서 보였습니다. 장중에 10만 원도 이탈되는 모습들이었습니다만은 어제 그제 거래가 실려주면서 다시 10만 원 위로 올라섰다라는 것은 10만 원에 대한 오히려 지지력을 여러분들 확인하시면서 1차적으로는 15만 원 정도를 상단 밴드로 놓고 그 안에서 상단에 근접할 땐 일부 이익 실현, 그리고 하단에 근접할 땐 저점 매수하는 이러한 전략 속에서 하반기에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LMF를 중심으로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NF 가격 전략은 목표가 어디까지 보는 게 좋을까요? 1차적으로는 15만 원 정도를 밴드 상단으로 놓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2분기 흑자 전환 전망되고 있고 하반기 전망까지 밝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LNF 15만 원까지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 시장 한마디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요? 반도체 관련한 주도주는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지만 그들을 중심으로 한 쏠림 현상은 많이 완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섹터와 비반도체들 간의 어떤 주도권 경쟁 내지는 순환 흐름, 이걸 7월부터 대비하면서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비반도체와 반도체 또 어떤 흐름을 그려 나갈지 7월 시장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드릴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급등락으로 피로했던 6월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7월장은 뜨거운 여름 날씨만큼이나 뜨거운 계좌로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다가오는 7월에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감은 언제나 파이널 샷.